첫 번째 주에 두 번째 시간, 미국법 공부의 필요성 및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법 공부의 필요성. 미국법 공부의 필요성은 뭘까요? 한미 간의 관계, 정치, 국방, 한미 간의 무역 교류, 한미 간의 자유무역 협정, 서비스 교류 및 인력 교류, 이제 제가 이렇게 크게 나눠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미국 군정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미국하고 그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또 미국이 저희를 이제 우방국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방이나 정치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시스템이 저희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 또 많은 무역 교류를 하는 와중에 한국과 미국 간의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에 있어서 한국을 지원해 주는데 관계 법령은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적용돼서 법규로 해결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영어로도 뭐 계약서도 쓰고 하다 보니까 미국법 공부의 이제 필요성이 이제 점점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2007년에. 그래서 2007년에 한미 무역 협정이 끝나고 나서 아마 2013년인가 16년에 이제 발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미 무역 협정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무역의 교역량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교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 의해서 사실은 법률 시장의 개방을 가져오고요. 그 법률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변호사님들, 그 다음에 많은 미국의 로펌들이 한국 내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FTA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서비스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법률 시장도 오픈도 되고 그리고 다양한 교류들이 활동이 되다 보면 계약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분쟁에 의해서 결국은 그 미국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한국 법을 통해서 해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에 있어서의 관할 기준은 어디로 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법을 공부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교류 및 인력 교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FTA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시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그 서비스 분야들이 실질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서비스의 교류는요 인력의 교류랑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왜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인력이 와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이 그 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인력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나 한국의 인력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나 다 이민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증가가 되고 그러한 인적 교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민법규가 적용이 된다라든지 비자법규가 적용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또 고용관계에 대한 계약법규가 적용이 된다든지 이런 법들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법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코러스 FTA, 한미 FTA라고 하는데 옆에 제가 USTR이라고 적었죠. 이 USTR은 뭐냐면 US Trade Representative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무역 대표부인데요. 미국 정부, 미국 무역에 관련해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FTA를 협상한다라든지 하면 항상 이 USTR이 맨 선봉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미 FTA를 통해서 이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언제 2007년 6월 30일 날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계약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발효가 들어간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서명했던 그 정보하고 발효가 이제 효력이 생기게 됐던 정보하고는 좀 차이가 이제 생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뭐 조금 순조롭지 않게 한미 FTA가 이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통해서 한미 간의 무역 교류는 점점 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미 간의 그 한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교류를 했는지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그런 무역에 있어서의 중요하게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그 무역 파트너, 트레이드 파트너라고 하죠.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 그러니까는 이제 무역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많이 제일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는 이제 차이나, 중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2017년 얘기인데, 2017년을 근거로 했을 때 차이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캐나다, 멕시코, 재팬, 저머니,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6번째 6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이후로 중국의 이제 무역 상대국이 미국의 이제 무역 상대국에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그 대신에 미국하고 이제 근거에 붙어 있는 이제 카나다나 멕시코, 사실은 이제 카나다, 멕시코는 나프타라고 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은 무역량이 많은데, 이런 카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중국보다 더 많은 무역을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제 6대 무역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 어깨를 이제 나란히 한다라는 거. 심지어는 그 몇몇 나라들보다는 저희가 더 무역 교역량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으로 미국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변호사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중요하게 교류를 맺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법률 시장이 오픈이 되면서 우리가 미국의 로펌이 한국으로 진출한다라는 면도 있지만, 한국의 이런 많은 젊은이들이 또 미국으로 진출해가지고 미국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쪽으로 너무 법률 시장이 오픈돼서 미국의 로펌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가서 변호사를 취득할 수 있고, 또 이 변호사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서도 일을 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미 FTA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법률시장 개방인데,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법률시장을 오픈하는 이제 절차를 했는데, 이미 이제 다 오픈이 됐죠. 사실은 전면 개방입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변호 업무를 하고, 미국 로펌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럼 미국 변호사를 한국에서 뭐라고 할 것이냐. 외국 변호사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어느 나라, 지금 한미 FTA 말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의 변호사들은 다 외국 변호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는 사실 외국 변호사, 어디 나라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미국 변호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미국 변호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미국은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0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뭐 뉴욕주 변호사, 버지니아주 변호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없어요. 사실 만약에 US 어터니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 연방 검찰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법 자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외국법 자문사 등록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을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한국의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은 다 외국법 자문사가 됩니다. 외국법 자문사.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외국법 자문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외국법 자문사의 등록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현재 외국법 자문사는 전체 201명입니다. 그래서 외국법 자문사가 어느 국가의 변호사가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을 했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법 자문사가 사실은 제일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법 자문사는 129명이라고 이제 이거 적어놨는데, 이 129명은 조금 오래된 통계예요. 그리고 뉴욕이 최다다. 이건 뭐냐면 뉴욕주 변호사가 제일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뉴욕주 변호사가 좀 제일 많고, 업무 범위는 뭐냐? 원 자격국의 법령, 즉 미국의 직접적인 법률을 적용하는, 미국의 직접적인 법률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래서 원 자격국의 법령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어 놓게 된 겁니다. 자, 외국법 자문사 등록 현황 조금 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121명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은 지금 현재 2021년 법무부 웹사이트를 통하면 157명입니다. 157명이에요.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157명이고, 그 중에 뉴욕주 변호사가 109명으로 제일 많아요. 예, 109명.
자, 여기 보시면 뭐 뉴저지 1명, 버지니아 1명, 워싱턴 3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뉴욕주가 제일 많죠. 왜 뉴욕주가 제일 많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그 LLM, 그러니까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LLM을 하게 되면은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주가 많지 않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은요, 사실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법령의 근거 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사 중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다 뉴욕주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뉴욕주에 있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뭐 한국에 그 외국법 자문사를 등록을 하셔서 지금 많이 활동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중국, 프랑스, 호주 뭐 이렇게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특이한 게 영국의 웨일즈 출신, 그러니까 웨일즈에 대한 그 변호사님들. 영국은 또 사실은 몇몇 곳을 나누죠. 저는 뭐 영국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웨일즈 지역, 웨일즈라는 데에서, 이게 지역은 아닌 걸로 제가 알아요. 스코틀랜드는 뭐 일정한 지역이겠지만, 웨일즈 같은 경우는 또 영국에 있어서의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영역, 뭐 지역,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출신의 변호사님들, 그쪽으로 출신의 변호사님들이 이제 33명,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지역 출신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영국은 이제 그 리리게이러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리리게이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님인 거죠. 미국이 이제 어터니들은 그냥 다 변호사, 뭐 로이얼 어터니라고 하지만 그 중에 있어서 특별히 소송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리리게이러, 그러니까 소송 전문 변호사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스테이터라고 말씀을 제가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잘 모르겠다. 다시 해야겠다. 자, 다시 합시다, 이 부분. 자, 외국법 자문사 등록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 국제법무과 웹사이트를 이제 보시면요. 그 법무부 국제법무과라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그 외국법 자문사 등록에 대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전체 157명.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미국에 있는 50개 중에서 한 군데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지역이 미국이고요. 그래서 현재 157명이 돼 있고요. 뉴욕주가 109명. 그 뉴욕주 변호사님들이 제일 많으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많은 뉴욕주 변호사님들이 한국에서 법학을 공부하시고 미국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LLM을 취득하게 되면은 바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대거 한국으로 등록을 하면서 많은 수의 그 뉴욕주 변호사님들이 이제 등록을 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뭐 중국, 프랑스, 호주 이렇게 있으신데, 뭐 제일 많은 지역은 어쨌든 미국이고요. 그 중에서도 뉴욕주 변호사님들이 제일 많이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그 슬라이드는요,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 등록 현황입니다. 마찬가지죠. 미국의 그 법률사무소가 24개나 한국의 지금 법률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6개. 실질적으로 제가 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로펌들도 대형 로펌이 많지만 영국 로펌들도 엄청나게 많은 대형 로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모는 사실은 미국보다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그 근거를 둔 그런 법률사무소, 로펌들이 많이 이제 한국으로 진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법 자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법 자문사의 업무 범위. 외국법 자문사는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외국법 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 자문사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24개, 예를 들어서 미국을 근거로 하면 그 24개의 사무소 안에 있는 구성원,
법인으로 돼 있는 사람, 아니면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을 된 사람, 또는 국내 로펌 소속의 외국법 자문사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만이 외국법 자문사로 한국 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법 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 여기 보시면 이제 원자격국의 법령이라는 부분이 있죠. 미국 법이면 이제 미국 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이민법, 미국의 특허법, 미국의 무슨 상표법, 이런 원자격국의 법령. 그 다음에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이죠.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뭐 한국의 업체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당사국,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 FTA 당사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이 원자격국의 법령적인 적용인 국제중재사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중재사건이라든지, 근데 국제중재사건인데 예를 들어서 뭐 뉴욕주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원자격국의 법령이 적용 중인 국제중재사건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법 공부하시는 변호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실질적으로 한국의 민사소송법이나 뭐 형사소송법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대리해서 그 앞에 법정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미국 내에서도요, 버지니아주 변호사가 뉴욕주에 가서 재판 못해요. 왜? 절차나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뉴욕주와 버지니아주는 사실 국내법적으로 봤을 때 주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국가로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주 변호사가 버지니아주에 와서 재판을 하려면 뭐 버지니아주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버지니아주의 변호사랑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맞는 제한적인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다시 한국에다가 적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법정 변호 등이나 국내법 사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미국법 변호사들이 한국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내법 사무수행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에 나가서 뭐 재판을 대리하거나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법의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미국법은 대륙법과 영미법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당연히 영미법. 예, 영미법이 속하죠. 이제 커먼로라고 얘기를 하는 영미법이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법을 성문법 국가, 불문법 국가라고 나누는데, 영미법 국가는 이제 불문법 국가예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한 성문은 뭐냐면은 글로 쓴 법전이 있는 국가를 이제 성문법 국가라고 해요. 근데 불문법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글로 쓴 법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먼로, 실질적인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반적인 법원칙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 불문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에 성문법 국가다, 불문법 국가를 이렇게 나누는 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영미법국에서 보통법을 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법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법전하고, 미국은요 헌법도 성문법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초의 헌법을 성문법, 그러니까 성문헌법국가, 최초의 성문헌법국가가 어디냐? 미국이죠. 미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딱 뭐 불문법이다, 성문법이다, 뭐 이렇게 딱 나누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크게 나누면은 뭐 영미법주의를 택하는 주는 불문법이 많고, 대륙법을 택하는 주는 성문법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문헌법이고요. 성문헌법을 가진 국가고요. 그 다음에 연방법과 주법. 미국의 헌법전에서 특별히 이러한 권력은 연방정부에 속한다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연방국가,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연방정부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 외에 어떠한 것들은 주정부에 속한다라고 해서 또 주법에서, 그러니까 각 주정부에서 일정한 법을 정해가지고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방법과 주법,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죠. 자, 미국법의 영문 명칭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미국법 변호사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컨스티튜션, 미국 헌법이죠. 미국 헌법은 컨스티튜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법행위법, 톨트, 계약법은 contract, 계약이라는 뜻이죠. 예, contract. 그 다음에 부동산법은 real property law예요. 자, real property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반대는 뭐죠? 동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알 때 부동산 움직일 수 없는 거,
동산, 움직이는 거 이렇게 나누죠. 근데 미국은 리얼 프로퍼티에서 실질적인 자산, 예,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퍼티, 개인적인 자산, 예,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을 얘기할 때는 퍼스널 프로퍼티라고 얘기해요. 자, 형법은 크리미널 로, 그 다음에 크리미널 프로시저, 여기 이제 프로시저 형인데 형사소송법이 크리미널 프로시저예요. 형법은 크리미널 로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은 예, 시빌 프로시저가 되겠고요. 증거법은 에비던스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됐고요. 마지막 시간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문제도 몇 개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